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그리고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 차명진 전 국회의원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동아일보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와 최순실 의료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가 시작된다 이런 기사가 좀 눈에 띕니다. 박 대통령 시술사고 집중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증인만 해도 꽤 비중 있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이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이죠. 그리고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였던 김영재 원장, 그리고 전 대통령 주치였던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도 좀 나오게 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윤 전 추 전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조특위에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들에 대해서는 동행 명령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싶기도 좀 합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인물은 바로 김영재 원장입니다. 현 정부에서 각종 사업 특혜를 받았고 조원동 전 대통령 정제수석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쉽게 말하면 잘리는데 결정적 이유가 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에게 주사제 시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인물이어서 관심이 좀 갑니다. 최 편집장님이 김영재 원장이 글쎄 지난번 보건복지부 조사 때는 다 성실히 조사에 임했겠습니다만은 오늘 세월호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그런 질의에 어느 정도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날 이제 청와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는 문제인데. 그날 휴진이었다, 수요일 날은 휴진이었다 이렇게 이제 휴진이었다고 그랬는데 그날 또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이 장모한테 시술하고 골프 치러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골프 치러 간 거 이제 계산서, 그게 보니까 저녁 한 7시쯤이 드는군요. 계산서하고 그다음에 하이패스 기록, 이제 고속도로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것까지 다 제출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본인이냐 이렇게 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본인 카드를 남이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나와서 뒤집을 것이냐 안 뒤집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주목되는데, 제 예상컨대는 아마 안 뒤집고 기존 본인 입장을, 그러니까 뚜렷하게 이거를 반박할 만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본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조사 특위 의원들이 김영재 원장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내야 되는데 그런 정보는 아직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계속해서 김영재 원장이 난 그날 휴진하고 골프 치러 갔다 그러면서 골프장 계산서하고 이걸 보여줄 텐데, 그걸 뒤집을 만한 의원들의 무슨 정보가 있을지 그게 주목거리입니다. 자,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세월호 당일날 7시간 대통령의 행적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7시간 가운데 20분. 청와대가 해명한 청와대 주장 20분이죠. 청와대 주장 20분이고 왜 그러냐면 그 미용사는 사실은 3시 20분부터 4시 한 37분 정도까지 있었으니까 한 75분간 있었잖아요. 75분간 있었으니까 그 행적은 대충 밝혀졌다고 보면 될 거예요. 75분 정도는. 그렇겠죠. 머리 하는데 한 20분, 나머지는 혹시 또 메이크업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한 1시간 남짓 정도는 이제 밝혀졌다. 그러면 이제 남은 6시간 동안 도대체 대통령이 그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말 시중의 의혹대로 김영재 원장이 가가지고 주사를 놓은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와서 주사를 맞은 것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관저에서 청와대 해명대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본 것인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오늘 김영재 원장한테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지난번 청문회에서 세월호 당일날 외부의 사람이 청와대를 들어간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사제도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경호처장 얘기 또 의무실장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관저부 근무자의 증언이나 남겨진 기록을 살펴봤을 때 그게 남자든 여자든지를 불문하고 외부 방문객의 당일 관저 방문 사실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관저 근무자들이 얘기한 결과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태반 주사 대통령 처방했죠. 사용된 건 맞습니다. 사용된 건 맞습니다. 대통령 외 몇 명한테 처방됐습니까? 없죠. 자, 답변 좀. 없죠. 자, 의무실장 답변하세요. 대통령 외에 처방된 사람이 없죠. 대통령께서 모두 맞으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 외의 분이.
아니 대통령도 처방을 얘기해놓고 왜 대통령 외에 처방을 얘기를 못합니까? 보안 손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럼- 분명히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저희 아니 몇 특소수는 명이냐고요? 저희가 대통령 외에 태반 주사를 처방한 사람 몇 명입니까? 태반 주사를 시간 끄실 거예요 지금? 환자로서 처방한 사람은 청와대 없습니다. 없죠? 예, 이선우 의무실장은 뭔가를 아는데 답변을 못하는 건지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 건지 뭐 시청자 여러분들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라면 오늘 이 김영재 원장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싶습니까? 일단은 이영석 지금 청와대 경호처장의 얘기로는 그날 당일날 바깥에서 청와대를 들어간 사람은 외부인은 없었다. 다만 이제 그 계약직 직원이었던 미용사는 뭐 추후에 밝혀졌으니까 미용사는 제외하더라도 외부에서 김영재 원장이 몰래 청와대로 들어가서 대통령이 주사제를 놨을 가능성은 이영석 경호처장의 말을 들어보면 일단은 없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지금 해명하는 예. 것 자체들이 국민이 지금 뭐 신뢰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을 이제 전제로 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들은 그 청와대 해명은 일단 차치하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김영재 원장이 가서 시술을 했을 게 더 합리적이라는 그 추측들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아마 예. 의원들도 관련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나오더라도 관련된 질문을 뭐 예전에 했던 언론에서 했던 그 답변만 되풀이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얼만큼 준비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예전에 언론에서 보도했던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 그대로만 묻는다면 또 그대로 된 답변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예상 답변들을 하고 나올 겁니다. 김영재 원장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박영선 의원이 김기춘 실장한테 했던 그 비장의 무기를 갖고 와서 정말 본인의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만한 증거들이 없으면 예. 하나만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청와대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했던 한모 씨 주장을 들어보면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식사도 뭐 다 하셨다라고. 점심 저녁 예. 다 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청와대 밖으로 대통령이 나왔을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하고. 보고. 지금 이영석 경호처장의 주장을 또 빌어보면은 외부인이 들어간 흔적은 없다고 하니 김영재 원장이 들어갔을 리도 없고. 아니 이렇게 이제 이건 완전히 추측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을 맞춰보면 아니, 대통령 관저에 보세요. 계셨어요. 그렇죠. 주사대가 그러니까 안 맞고. 그렇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 관저에 있었던 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자 청와대의 기준으로 따지면 예. 청와대하고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드나든 건 외부 인사가 아니라고 쳤잖아요. 바로 그렇죠. 미용사의 예. 경우에 외부 인사가 들락거린 적이 없다고 했는데 미용사도 들락거렸고 간호장교도 들락거렸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아니다. 이게 기준이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김영재 김영재 원장도 혹시 또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 그 계약서님, 부분은 밝혀진 게 보안서님? 없어요. 예. 현재.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와대 기준으로라면 김영재 원장이 만약 계약 관계라면 들어왔다 나갔어도 외부 인사가 예.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재 원장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대통령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되는데 사실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청와대에서 경제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 김영재 원장의 이 중동 이분이 의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수출권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밀려났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김영재 원장은 박 대통령과 어떤 관계길래 최순실과 어떤 관계길래 그렇게 경제수석 하나 정도를 훅 날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이 있을까? 노회명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일반 그냥 대통령 최순실의 단골 병원 의사라는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파워를 부릴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대통령과 어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경제수석을 바꿀 정도로 이 사람 말을 들어준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사실은 그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예.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영재 의원실의 예.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예. 약 3년간에 걸쳐서 136회의 예. 진료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가명이었고 예. 그 최순실의 태어난 연도와 박 대통령의 월일을 조합한 그런 그 가상의 인물로 예. 진로 기록부를 썼다. 예, 잠깐 그 화면에 예, 예. 잠깐 좀 보여주시죠. 예, 그러니까 1956년 예. 2월 2일 생이었던 최보정 씨가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최순실의 단골병원이었던 이 김영재 의원에서 이제 차트 기록에서 나오는 차트 기록에 나온 예. 이름이죠.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다른 취재진들이 밝혀낸 거라 저희가 뭐 예. 그냥 인용 보도하겠습니다만은 자, 최순실은 1956년생입니다. 대통령은 1952년생이고요. 이제 4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통령의 생일은 2월 2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김영재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이 병원의 차트에 보면은 최보정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과거에 최순실이 이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다라는 게 뭐 진술상으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보정의 기록상 생년월일이 1956년 2월 2일인 것으로 한 취재진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일, 그러니까 2월 2일, 그리고 최순실의 태어난 연도, 56년도 이걸 합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가공 인물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아까 저기에 제기되는데 전제는 최순실 씨는 2월 2일생이 아닌 모양이죠? 아니에요. 2월 2일은 아니니까. 대통령의 생일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2월 2일생이 아니니까. 예. 그러면 최순실 씨의 생년과 대통령의 월일을 합쳐놨다. 예. 이거는 지금까지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이 최순실의 가명으로 우리가 알고 그랬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자기 실명으로 뭐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은 기록도 있지만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기록도 있는데 최보정이라는 사람은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을 섞어놓은 가공의 인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만 저 보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다면은 저 최보정이라는 인물이 박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추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최보정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놓고 최순실도 진료받고 대통령도 그 이름으로 진료받고 이랬다는 뜻이 지금 저 보도의 뭐 기본적인 취지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보도를 갖다가 그대로 또 썩 납득하기도 어려운 것이 예. 그렇다면 일단은 하나의 어떤 진료의 어떤 빈도의 문제입니다. 3년간 136회라면 그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다는 건데 그렇죠.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동으로 받았다면 최보정이라는 이름을 놓고 공동으로 공동으로, 받았다면 둘이 과연 그 공동의 그 가상의 인물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최순실의 그냥 인적 사항으로 하면 뭐 안 될 게 있나요? 글쎄요, 그건 저도 아마 오늘 김영재 원장이 청문회 예. 출석하면 뭔가 답변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저기에. 이게 사실은 뭐 최근의 기록은 아니고요. 2013년도, 14년도 쪽이거든요. 대통령이 뭐 당선 직후도 있습니다만 뭐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뭐 차원병원에서는 길라임으로 썼습니다만 어쨌든 김영재 의원 이쪽에서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하여튼 가공의 인물이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대통령과 최순실의 뭐 생년월일을 섞어놓은 것이다. 이쯤 되면은 희한한데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이제 일반인들은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게 그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뭐 추측도 있지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그 가명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명을 쓴 경우에는 자기 이름에 관련된 일부분이 변경되든지 방금 말한 대로 일부분이 변경된 거 외에는 자기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두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저 내용을 봐보면 이름은 최보정이고 생년월일은 박근혜 대통령과 되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순실 씨하고 관련돼서는 이 일치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는 이름은 다르지만 생년월일에 관련된 특정성이 일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된 본인의 그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생년월일이 동일하게 했고 이름만 바꿨다고 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써서 김영재 의원이 저 병원에 가가지고 뭐 진료를 받았다?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혹까지는 이제 나오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지금까지도 예. 최보정이라는 이름은 아마 최순실 씨의 가명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어낸. 왜 그러냐면 최순실 씨가 사실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본인이 뭐 본명도 쓰고 가명도 쓰고 그러는데 그 가명을 쓰거나 뭔가를 만들어낼 때 보면 항상 그 박근혜 대통령 주변 거를 이렇게 차용해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의 용띠는 아니지만 자, 미르 재단의 미르가 용 아닙니까? 근데 52년도가 원래 용띠 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근데 토끼띠지만 왜 그러냐면 2월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도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차용을 해서 뭔가를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최순실 씨가. 그러면 어차피 자기 가명을 써야 되잖아요. 가명을 쓰는데 자기의 실제 생년월일을 거기다 기록할 이유가 없죠. 가명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면 자기 생년에다가
그냥 얼핏 생각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월일이니까 그걸 예. 쓴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하고 뭐가 같이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순실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쓰기 위해서. 그렇죠. 저는 예.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 생각합니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네.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김영재 의원이 오늘 자꾸 제가 의원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 같이 했는데 일단 김영재 원장이 오늘 청문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해명을 할지 그것이 이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뭔가 좀 이렇게 성형 시술 같은 거, 뭐 그러니까 성형 수술이 아니라 시술 같은 거는 여러 번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은 아까 뭐 우리 의무시장 청와대 의무시장 얘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태반 주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신데렐라 주사니 배곡 주사니 같은 것도 맞았고 얼굴 쪽에도 이 시술을 한 거 아니냐라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주사 맞은 거하고 시술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다른 주사는 겁니다. 이제 본인의 뭐 피로라든지 건강 보충이나 뭐, 면역력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피하 주사나 정맥 주사를 맞은 거고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형 시술은 얼굴에다가 여러 가지 뭐 필러나 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주사제는 주사제니까 예. 어쨌든 좀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의 이런 얼굴에 대해서도 미용 시술 흔적 있다라고 오늘 한국일보가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도 특별 취재팀을 구성을 해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 얼굴 변화를 아주 면밀히 취재한 것 같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2014년 5월 13일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요. 수색이 한창 이뤄진 시기에 대통령의 얼굴 오른쪽 입술 밑쪽에 이렇게 퍼런 멍 자국이 좀 보입니다. 도대체 이 멍이 무엇일까? 어디 부딪힌 것인가? 사진 속 피멍이 무엇인지 이 한국일보 취재진들이 주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주사 바늘이 피부 진피층을 통과하면서 혈관을 건드릴 때 이런 멍 자국이 생긴다면서 주름을 펴기 위한 필러 주입술의 후유증으로 보인다라는 공통된 답변을 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자, 2014년 5월 16일 날 대통령의 같은 위치에 이렇게 보면요. 피멍 자국이 살짝 남아있는 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2015년 12월 30일 날 마찬가지로 이쪽쯤에 지금 이 사진에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퍼런 멍 자국이 좀 잘 보입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7일 날도 얼굴 곳곳에요. 이렇게 주사기 바늘 자국이 보인다라고 지금 한국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요. 2005년 3월 20일 박 대통령의 얼굴 모습과 2016년 11월 29일 박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비교해놨습니다. 이게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진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이 사진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같은 인물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차명진 의원님도 이렇게 어떻게 좀 맞으시면은 돌아가나요? 옛날로. 예.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6개월 후 2013년 6월 달인가? 예. 청와대 초청받아서 박근혜 대통령 인사를 갔을 때요. 예. 첫 인상이 대통령 되시더니 상당히 젊으시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때도 대통령한테 직접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상당히 무안해 하던데 실제 보면은 우리 국민 5천만 누구나 다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에 젊어지셨다는 거 다 알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는 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뭐 보톡스를 맞아서 얼굴을 핀 것이 예. 과연 세월호 7시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저 김영재 의사의 어떤 사업 예. 무슨 뭐 특별하게 그 얼굴에 주름살 펴는 그 이 뭐 시를 개발했다는데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라고 특혜를 준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예. 저는 조금 상당히 곤혹스러워요. 오늘 이 보도를 보면서 우리가 관련이 없다. 네, 우리가 저런 예. 것까지 좀 이렇게 그냥 열심히 집중해서 보도를 하고 또 그 유능한 역량들이 예. 또 그거를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봐야 되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뭐 맞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거에 이제 이마에 주름살이 이제 외관상 조금 뭐 대통령이니까 이제 다른 정상들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공식적인 행사에 많이 나가야 되니까 아마 피부 관리라든지 이런 거 외모에는 좀 신경을 쓰는 게 뭐 지극히 정상적이고 특히 여성 대통령이니까 이런 주사제를 뭐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세월호 그 당일날. 그러니까 세월호 4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TV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그걸 전혀 모르는 것처럼 와서 행동을 한 거. 예.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게 이제 한국일보 보도 아닙니까? 예. 한국일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로 그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하는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 있고 예. 세월호 7시간과는 직접적으로 현재 물론 그거를 규명해가는 과정의 일환일 수는 있는데 예. 지금 얘기한 뭐 5월 언제 뭐 2015년 뭐 12월 언제 뭐 이런 예. 거는 사실 세월호 7시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거는 다른 화제거리로 보도하는 건 모르겠으나 오늘 이렇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자꾸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예. 보도하는 거는 좀 핀트가 빗나간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연계고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피부 시술을 받으려면요. 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 주사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피부 시술용 주사가 여기에 저는 안 맞아서 모릅니다만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수면 유도제를 써서 잠든 상태에서 시술을 주로 한다고 이제 이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이 그렇게 약간은 뭔가 부시시해 보이고 자다 나온 듯한 또 이상한 얘기를 하신 거를 보면은 수면 유도제에 의해서 수면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주사 시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사람들은 많이들 의심을 하니까 그 4월 16일 날 그랬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되지만 예. 다른 날에 그런 것까지 여기서 막 문제 삼을 예. 건 아니다 이 얘기죠. 아마 이제 대통령이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그 피부 시술을 받는다라는 거를 아마 암시하고 싶었던 그리고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4월 16일 당일 날에 대통령의 동선과 그리고 이 얼굴이 수도 없이 지금 노출이 됐는데 예. 그 전후로 해서 며칠 동안에 박 대통령의 얼굴에는 사실상 이 시술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멍자국 같은 것도 안 그렇습니다. 보이고. 예. 따라서 그렇다면 당시에는 사실상 그걸 받았을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예. 이 한국일보 기사에서 얘기하듯이 그렇다면은 5월 13일 세월호 이후에 27일째 되는 날 대통령이 이런 실수를 받은 것이 과연 그러면은 굉장히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행동이냐? 일탈적인 행동이냐? 이걸 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과연 언제까지를 그러면은 애도 기간으로 잡아야 할 것이냐? 예. 우리가 그야말로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슬퍼가지고 아무것도 예. 못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이 이렇게 실수를 받았다는 것은 예. 뭐 사실인 것 같고 굉장히 루틴하게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과연 27일째 되는 날에 그걸 받았던 게 과연 굉장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예. 비판받을 일인가? 이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예, 분명히 그 부분도 한번 좀 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시술과 관련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평소에도 시술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세간의 의혹들입니다만 이게 약간의 이제 프로포폴 같은 게 이제 약간의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시술을 받지 않고도 그냥 프로포폴만 이게 취하는 그래서 논란이 됐던 연예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또 사람들은 또 의혹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지금 그 궁금해하고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날 세월호 당일이 아닌 날 이렇게 이 정도로 맞았다면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들어간 약물들이 마약성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용초도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뭐 재판받을 때도 재판부가 그런 걸 보지만 사람이라는 게 행위가 습관성이고 되게 반복적이고 예. 계속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의 항시적으로 그 일을 관성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가 밝히고 싶어 했던 거는 그 언저리 이런 일들이 많고 또 관련된 약품들이 많이 사용되었다면 그 당시에 관련된 4월 16일도 대통령이 해명을 명확히 내놓고 있지 못하니까 예. 관련돼서도 그런 약품을 맞아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사의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하는 것 의혹 부풀리기하고 합리적 의심은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같은 언론인으로서 저 보도에 대해서 비판하기 어렵지만 저는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저런 보도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저 보도를 보면은 당일날 대통령이 무슨 뭐 7시간에 무슨 성형수술을 하느라고 시간을 비웠다? 이런 것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 되는 예. 그야말로 의혹 부풀리기에 불과하고요. 예. 또 진짜로 합리적 의심을 해본다면 당일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당일날 청와대에서 우리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팩트만 보더라도 실제 당일날 대통령이 7시간이나 잠을 자고 있었을 수는
없다라는 거 그것은 확인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그날을 휴일 삼아서 좀 너무 느슨하게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는 있지만 방금 노 의원님도 얘기했듯이 대통령의 얼굴 이 여러 가지 그 표면에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 전후에 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자꾸 의혹 부풀리기 하다 보면은 실제 그 문제 비판하는 사람조차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5월 16일 날 직전 3일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대통령은 4월 16일 날 전날이 이제 국무회의, 화요일이니까 국무회의가 있어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어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됐으니까 이거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네요. 예. 근데 이 시술한다고 3일 동안 공식 일정을 안 잡을 정도는 아닐 텐데. 그렇죠? 이건 좀 약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기사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핵심 증인 가운데 하나였던 이 김영재 원장이 오늘 출석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꺼낼지 야당 의원들이 또 여당 의원, 국조특위위원들이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참 탄핵이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관련된 의혹들이 꼬리를 계속 물고 있는데 박 대통령 1차 사과 담화 때도 최순실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이 이제 모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의상실 관계자를 또 한겨레 신문이 찾아내서 이제 인터뷰를 쭉 했던 얘기인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옷 재료들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최 씨에게 제출을 하면은 최순실 씨가 그 돈을 내줬다. 늘 현금을 줬다. 두세 번 정도 최 씨 대신 윤전추 행정관이 돈을 건넸다.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아서 고용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공간을 누가 마련한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옷값은 고영태 증언에 의하면 옷값은 최순실이 내줬다라는 아니, 얘기가 그 CCTV에 되는데. 있잖아요. 예. CCTV에 이렇게 5만 원짜리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죠. 의상실 관계자 얘기도 최 씨가 직접 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윤전추 행정관이 가끔 준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청와대 해명대로 대통령이 준 건가요? 건이 윤전추 행정관이 가끔 돈을 준 적도 있다 하는 걸 봐서는 아마도 대통령이 줬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CCTV에서 확인한 거와 그다음에 그 고영태 씨가 증언한 걸 보면 항상 그 최순실 씨가 준 걸로 그러면 최순실 씨가 자기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여기 증언대로 윤전추 행정관이 준 적도 있다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 호주머니에서 나간 게 아닌가. 나가면 이제 결국 그게 최순실 씨한테 가서 최순실 씨가 자기가 그 현장에 나타나지 못하면 윤전추 행정관한테 야 이거 당신이 좀 계산해 이런 식으로 준 것 아닌가 하는 유추가 가능하죠. 윤전추는 뭐 최순실의 뭐 한 호텔 개인 뭐 헬스 트레이너 정도였으니까 대통령보다는 최순실하고 더 가까워서 뭐 최순실이 직접 주지 못했을 땐 윤전추를 통해서 줄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옷값을 윤전추 행정관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좀 있네요.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주어서 최순실 씨가 윤전추 행정관한테 줬을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청와대 해명은 절대 옷값은 대통령이 직접 개인 돈으로 지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뇌물죄 여부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뭐 최순실 씨가 자기 돈으로 지급을 했다면 대통령이 그 옷값에 상응하는 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 최순실 씨랑 윤전추 행정관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 소개로 지금 청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만약에 박 대통령의 그 공식적인 사비를 받아가지고 할 거였으면 지금 그 디자이너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되게 드러나는 거를 최순실 씨가 두려워하는 듯한 말을 많이 하거든요. VIP에 관련된 부분도 언급 안 하려고 하고 만약에 그렇게 공식적인 입장이고 돈을 전달하는 부분이었으면 그렇게 감출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나타나는 걸 꺼리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게 공식적으로 지급된 돈, 박 대통령이 직접 지급한 돈 아닐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오늘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오늘 불출석을 이제 통보했습니다. 아마 동행명령장에서 다 오후에라도 나오면은 이 부분도 아마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상실 관계자 얘기로는요. 윤전추 행정관의 태도가 최 씨를 대하는 것이 회사에서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 대통령 옷을 만드는 곳에서 행정관이 저렇게 대하는 사람이니까 저 최 씨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겠구나라고 본인은 이제 짐작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영선 행정관도 전화기 닦아서 이렇게 주는 것도 그렇지만 윤전추 행정관도 최순실을 아주 높은 사람 대하듯이 이렇게 모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대체 최순실이 누구길래 청와대 행정관들이 그렇게 막 쩔쩔 맬 정도로 그렇게 했을까? 정말 대통령과 동급인가?
아니면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으로 이 행정관들은 여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뭐 조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야죠. 근데 이제 그거를 밝힐 수 있을까가 문제고 당사자들이 얼마나 진실을 얘기하는가가 문제인데 관련해서 이제 뭐 CCTV로만 보더라도 그리고 관련돼서 모든 당사자들 피의자들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최순실이 대통령에 관련된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누렸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우로 갇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를 했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니까 이건 반증이 박근혜 대통령만큼 최순실 씨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다. 남편, 지시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은 사촌내 관계로 봐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검찰 내부 관계자의 보도, 언론 보도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까지 조리장 얘기, 미용사 얘기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대통령을 직접 본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 청와대 관저에서 그렇지 않고 지금 얘기하는 저런 그 재단사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을 안 보고 최순실 씨만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최순실 씨 운전기사 이런 사람도 최순실 씨만 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각에서 이 권력 관계를 보는 것이고 조리장이나 미용사 이 사람들은 관저에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문고리 3인방까지. 근데 이 사람들 얘기가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조리장과 미용사 얘기가 훨씬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최순실 씨는 청와대 관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 겸상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밥도 따로 먹고 박근혜 대통령들은 혼자 밥 먹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는 따로 먹고 문고리 3인방도 자기네들끼리 또 따로 먹어요. 그런 거 보면 최순실 씨와 동격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동격이라면 적어도 밥을 같이 먹는 자리에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이런저런 얘기, 언니 뭐 어쩌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시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코멘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왜냐하면 최태민 씨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주처럼 모셨어요. 그런 거 보면 이 딸은요. 당연히 그 이상으로 모십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뭐 최순실 씨가 더 대통령이었다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과장된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뭐지 최순실이 나랑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게 최순실이 대통령 앞에서는 의견을 대통령 앞에서 관련해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반가워 뭐 이런 게 아니라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겠죠. 근데 밑에 사람들이 볼 때는 대통령한테 애우는 가치지만 갖는 권한은 똑같구나라고 적용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최순실 씨가 선거로 뽑힌 사람이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같이 밥 먹읍시다 이렇게 못하죠.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이 볼 때는 최순실은 그 정부에 관련된 공직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쓰느님은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차려주세요. 나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어서 대통령 앞에서는 한없이 납작 엎드린 척하고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는 대통령만큼의 위세를 다른 사람 앞에서 떨쳐낸 것인지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인지 도대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노 의원께서는 어느 쪽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일단 윤전추 행정관의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양반이 원래 최순실부터 인연이 먼저 시작되던 사람이고 헬스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청와대 3급 행정관으로 간 것도 최순실의 추천에 의해서 그랬던 거고. 따라서 윤전추 행정관으로서는 당연히 일종의 직속상관 개념인 거죠. 최순실이. 그렇죠. 대통령이 원래 직속상관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은 너무나 먼 사람인 거고. 그 실질적으로 접촉 빈도나 또 이런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깍듯하게 모셔야 되는 거고요.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을 아마 굉장히 깍듯하게 모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위세를 갖다가 뒷받침하는 권력의 근원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깔끔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정말 대통령의 말대로 최순실이 그러고 날지 정말 몰랐다, 속았다라는 게 딱 맞는 상황일 것이다. 이게 그걸 또 다 속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그러면 본인이 결국은 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뭐 부탁한 거, 이권 청탁 이런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해줬잖아요. 해주면서 그게 이권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거죠. 그 정도가 되면. 그렇죠. 그것도 몰랐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이 불행해지죠. 근데 제가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오늘 또 보도가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아까 박 대통령 옷 입은 사진이나
현재 검찰 내부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예.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한 것이나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전체를 보려는 노력보다는 예.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온 얘기 이런 얘기를 좀 쓴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 옷 입은 거 지금 예. 보시는 이 사진도 지난번에 입었던 사진 이번에 사과할 때 또 입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 그걸 왜 기사라고 썼는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가부장적 남편 뭐 그다음에 아내 사촌 이 관계 얘기한 것도 솔직히 지난번에 검찰에서 나왔다는 무슨 얘기 있고 아주 크게 그냥 언론에 그렇죠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쓴 것도 사실은 근거 없는 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저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속에 사고가 단어가 부족한가. 저는 그 말을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이미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은 이미 사람들이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1+1 관계였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다 되잖아요. 그 정도인데 좀 저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좀 단어가 부족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면 그것도 저거 기사라고 또 이렇게 쓴 것도 좀 저는 이건 이제 또 기자가 또 기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뭐 썼겠지만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그 녹취 내용을 다 들어본 사람은 검찰에서 딱 2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을 리는 없고 제가 보건대는 어떤 사람이 그 이리저리 아마 그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차명진 의원께서는 뭐 굳이 다시 최순실이 만드는 옷을 입고 나온 게 뭐가 문제냐라고 볼 수 있는데 글쎄 뭐 일반적인 사람들 같았으면 이렇게 치를 떨릴 정도로 배신을 당한 상황에서 그 사람과 관련된 것은 아마 다 버리거나 흔적을 지웠을 거예요. 이렇게 다시 옷을 입고 나타나지는 않았을 건데 새 옷이 없어서 혹시 그랬는지. 그래서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예. 어쨌든 대통령이 1차 사과 담화 때 입었던 옷도 역시 최순실이 만든 옷인데 여기 잠깐만 기사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깃을 세운 옷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깃을 세운 옷들이 많은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이 등이 좀 굽었다고 하네요. 이 의상실 관계자. 사실 또 이거는 국가 보안 상황인데 그렇죠? 대통령의 신체와 관련된 상황인데 이렇게 언론에 공개가 돼. 어쨌든 대통령이 등이 굽어가지고 이렇게 깃이 있는 옷을 선호했고 그래서 여러 차례 수정을 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상실에서 일하는 분들 월급여가 200만 원이었고 4대 보험도 되지 않아서 일했던 4명이 모두 생계가 끊긴 상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옷을 만드는 사람들 정도면 그래도 의상업계나 이쪽에서는 그래도 대우받는 분일 텐데 그걸 이제 최순실 씨가 고용을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상하네요. 고용해서 무슨 회사를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개별적으로 고용한 그런 계약 관계에 불과하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계약 관계니 뭐 이런 계약서니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대통령의 그 옷을 만드는 대통령은 모르는 사항이죠. 대통령의 옷을 만드는 사람이면 대통령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요리 가장 잘하는 사람, 머리 자르는 사람도 머리 가장 잘하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도 옷을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 주로 이렇게 대통령의 이런 의상실이나 이런 데서 주로 하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생계형, 굉장히 그것만 열악한 보더라도 상황에서 있다. 공개적이지 않을 거라는 걸 방증을 하는 게요. 만약에 떳떳하고 그랬다면 정식 계약직이라든지 청와대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형성해갖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저 사무실을 최순실이 따로 얻어가지고 하고 관련된 부분도 숨기면서 하는 것 자체가 직접 관여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통령 의상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관련 의혹들은 있습니다만 윤 전 추행정관 또 뭐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좀 오늘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글쎄요 여성 동화가 이 미용사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지 며칠째 계속 이 미용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제도 아마 이 출근하고 있는 미용사를 추적을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탄핵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미용 머리도 못 만진다, 올린 머리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또 아니죠. 이거는 조금 아니 일상적인 지원 업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직무 활동비만 안 나오는 거거든요. 월급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활동비만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자동차를 이용한다든가, 그다음에 비행기를 전용기를 이용한다든가 저런 서비스 있잖아요. 저건 계약 관계니까 저런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하는 건 평상시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 이제 16일까지 헌재에 답변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답변서를 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추측들이 있죠. 어쨌거나 대통령은 탄핵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청와대 관저에서 식사하시고 머리도 올림머리 하시고 그러면서 잘 지내시고 있다.
라는 게 아마 이제 유추가 잘 좀 지내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청와대 관저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정상적으로 잘 지내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용사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이 또 됐네요. 근데 이 기사 끝 무렵에 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일날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만한 인물로 윤 전 청와대 행정관 외에 청와대에 출입한 트레이너가 한 명 더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과 같은 호텔 피트니스 클럽 출신인 남성 트레이너 한 명이 윤 행정관과 청와대에 출입했다라고 이 시기는 2013년 초부터 그리고 또 직급도 윤 행정과 같은 상급이다. 그러니까 트레이너 출신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거네요, 남성으로. 이 부분이 새롭게 의혹이 보도됐는데 요거는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넘어오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과거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당시의 스토리를 연이어서 기사를 좀 쓰고 있는데요. 김기춘 실장이 도대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왜 막지를 못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봤더니 당시 이제 취재했던 박관천, 조응천 두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좀 보면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만은 김 실장은 3명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처음에는 균형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 실장을 그래서 믿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빵 소리가 나고 옆구리가 아파서 보니까 피가 나더라. 그래서 뒤를 보니까 김기춘이더라. 그리고 난 죽었다. 이렇게 조응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은명 의원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김 실장이 문고리 3인방보다도 미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기를 저격한 사람이 바로 김기춘, 그걸 지시한 사람은 문고리 3인방. 그렇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당시에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김기춘 실장의 교체설과 관련된 그 뒷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막을 갖다가 총정리해가지고 한 것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었는데 그것을 김 실장 당시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를 했더니 그것이 결과적으로 김 실장이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3인방에게 그걸 바로 전달해서 그걸 통해서 김 실장이 오히려 3인방을 갖다가 해결했어야 할 김 실장이 오히려 보고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결국 목을 쳐내더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통상적인 청와대 보고 절차를 보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만든 이런 어떤 뭐 사찰 정보라고 해야 됩니까? 일단 시중 정보는 뭐 위에 수석을 통해서 비서실장에게 전달이 되고 비서실장이 그거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게 정상적 시스템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비서실장한테 줬더니만 이 사람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문고리 3인방한테 보고하고 결국 그것을 만든 박관천, 조응천이 뒤에서 총을 맞았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게 중요한 이 문건은 중요한 그 팩트를 알려주는 문건인데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지원 의원이 그동안 세상에 폭로했다고 알려지고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이 그 뒤를 쫓았던 가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김기춘 실장은 부두목이다. 이게 틀렸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문건이. 두목은 대통령, 부두목은 김기춘. 그래서 최순실 그 문건이 틀렸다는 거 보입니다. 이 김기춘 실장은 원래도 저희가 예측했는데 아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김기춘 실장은 부두목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도승지 역할을 하면서 이 대통령의 어떤 그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그 국정농단과 관련된 일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조하고 그것을 또 김영환 수석의 메모에 의하면 공작적으로 보조한 사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자가 아니라 그냥 그렇죠. 보조자다. 네,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한 사람들은 최순실과 그를 에워싼 문고리 3인방 일당이었다. 그런 것을 입증하는 이 문건이고요. 그러면 여기 이 대목에서요. 그러면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을 모른다. 이게 사실일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아니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실제 그 권한을 상당히 보호해주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상당 일정한 부분 도전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문고리 3인방한테? 최순실의 그런 권한에 일정의 제동을 걸려고 하다가 이 부분이 상당히 그것을 좌절을 당하고 일정한 부분 제가 볼 때는 그 뒤에서 면당하는 그런 일도 겪은 것으로 이 문건이 맞다면
근데 저는 이 문건이 상당히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문건에 여러 군데 서로 상충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어떤 걸 믿냐면 사실은 김기춘 전 실장이 실장으로 임명되고 난 이후에 처음에 가서 지금 현재의 청와대 구조를 잘 몰랐을 거예요. 예. 몰라서 들어가서 이 비서관 따위가 실장하고 뭐 대충 예. 이렇게 뭐 비슷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그걸 눌렀을 거예요. 눌렀는데 누르려고 했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눌렀을 거예요. 눌렀는데 성공을 못한 거지 이거를. 예. 눌러서 성공을 못한 것이고 가만히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보다 오히려 이 문고리 3인방을 더 신뢰해가면서 예. 일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자주 못 만나고 예. 문고리 3인방은 매일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힘이 더 세진 거예요. 실질적인 힘이. 예.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얼마나 영민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제가 추측인데 아마도 처음에 누르려다가 도저히 이 구조상 안 되니까 예. 그걸 누르려면 자기가 이 문고리 3인방보다 훨씬 더 자주 대통령을 만나야 됩니다. 예. 만나서 얘는 이게 문제고 얘는 이게 문제고 해서 그걸 뭐 떨어뜨려 놓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불가능하다는 걸 김기춘 전 실장이 그대로 알고 타협을 한 거죠. 3인방하고. 그렇게 돼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박관천 전 경장도 우리 지금 최병편 시장님과 비슷한 얘기를 이제 세계일보 기자 인터뷰에서 실었는데, 김 실장이 국세청 이모 서기관을 청와대 입성하는 과정에 관여를 해서 그것이 빌미가 돼서 이 문고리 3인방에게 이 코가 걸렸다, 코가 깨있다, 그러니까 뭔가 책을 잡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김 실장이 그럴 수도 있다고 우겨도 된다. 그런데 김 실장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된 것이다. 그쪽에 문고리 쪽에 붙는 게 낫겠거든. 그래서 문고리 쪽에 붙어버린 거다. 예, 자신이 국세청 청와대 국세청 직원을 청와대로 불러들여놓은 거에 대해서 인사를 한 것이 뭔가 책이 잡혀가지고 문고리 3인방과 대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문고리 쪽에 붙었다라는 게 박관천 전 경장의 얘기입니다. 도대체 김 실장의 역할은 뭔가라는 얘기 이제 의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앞서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건에 보면은 3인방의 조력자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어떤 사람인가? 조응천 전 의원의 비서관의 얘기입니다. 내가 나간 뒤에 검증도 다 뺏기고 감찰도 다 뺏겼다. 일감 떼거리를 다 뜯기고 그냥 있어라 하는 것 같다. 내가 미우면 미웠지 왜 방을 미워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의 균형추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 내 것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우병우는 다 뺏어서 하더라.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관 비서관이 이렇게 두 축인데 민정수석실에 아마 역할을 다 뺏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자기 사람 심다가 약점 잡힌 듯 비선실세 가림막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청와대 비서실장이면은 인사위원장이잖아요. 겸직하고 있잖아요. 국세청에 똘똘한 직원 하나 청와대 행정관으로 불러 국정급이든 뭐 아니면 뭐가 됐든 비서관이 됐든 불러오는 거는 일도 아닐 텐데 이게 책 잡힐 일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왜냐하면 정윤회 문건이 그 폭로되기 전에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인사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사위원장으로서는 대통령의 뜻을 알려면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보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이재만 총무비서관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 어떤 생각? 왜냐하면 자기보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훨씬 더 대통령을 자주 만나니까 대통령의 뜻을 잘 알겠죠. 그러니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스르는 그 인사는 잘 안 했을 거거든요. 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이재만 총무비서관도 동의한 인사일 텐데 이것 때문에 약점이 잡혔다는 데에 대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 국세청의 이모 서기관이 뭐 김기춘 전 실장의 뭐 인척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연계가 돼서 이른바 뭐 민원성으로 청와대 입성을 부탁받아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서기관도 높은 급이긴 합니다만 과장 한 명을 정부 부처의 과장 한 명을 청와대로 불러들이는 걸로 인해서 그 비서실장이 책을 잡힌다? 이거는 약간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는 좀 안 되는. 사실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의 개인적인 캐릭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사실은 그 우병우 수석 이상으로 이른 나이에 20대 초반에 사시 합격을 해가지고 소년동과를 해서 우병우 수석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문제로 인해가지고 기세가 거기서 그 위로 물을 먹죠. 그렇지만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일생을 통해서
단 한 번 물을 먹은 적이 없는 대단한 양반입니다. 수원복집 사건에서도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비결이 뭐겠느냐? 권력의 승리를 본능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분이라는 거죠. 권력은 권력자와의 거리에서 나온다는 걸 갖다가 아마 체득하고 계신 분일 거죠. 그래서 문고리 쪽에 붙였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마 갈등의 여지도 없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 부분도 조금 더 아마 김기춘 비서실장이 한 번 더 증인으로 나올 수 있나요? 지금 남은 청문회에서? 뭐 나올 수는 있는데 뭐 나와도 똑같은 답변만 할 것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의원들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와서 다른 대답을 얻어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특검에 관련돼서 준비를 잘하는 게 낫죠. 문고리에 붙었냐 이런 얘기 의원이 물어보면 뭐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겠죠. 나는 모릅니다 이럴 겁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얘기할 들을 수 있는 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기춘 실장도 아까 그 말씀 주셨던 대로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실장인데 어느 정도 누르려고 했겠지만 이제 그걸 저는 아까 그 보도 자체가 그래도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물론 그 행정관 하나 심은 것 같고 미운 털이 받겠냐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 그 행정관 하나 데려오는 것도 되게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생각해서 이제 그 사후에 보복을 했을 수도 있다고 여기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석열 팀장이 김기춘과 우병우 수사를 전담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부장검사와 역할을 좀 분담할 것이라는 얘기를 좀 하네요. 도망치기 지쳤나 우병우 청문회 출석한다라고 얘기를 좀 해왔는데 이 소식은요. 일단 조아라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청문회에도 등장하지 않고 꼭꼭 숨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 어제 돌연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도피한 게 아니라 몰리는 취재진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서 집을 나온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게다가 우 전 수석은 다가오는 5차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는 민정수석은 공개석상에서 업무 관련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불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빗발치는 여론과 네티즌 수사대의 집요한 추적에 백기를 든 건지 우병우 전 수석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네티즌 수사대의 마지막 경고가 통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여러 목격담부터 우 수석의 차량 번호까지 공개되면서 우 전 수석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거란 추측도 가능하게 합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수석은 과연 청문회 증인석에 앉아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담으로 넘어가시죠. 새누리당 내 당내 갈등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구태 친박이다라고 해서 서청원 의원이 어제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 한 6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사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 자는 건가요? 자지는 않고 있을 텐데 아마 상황이 엄중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서청원 의원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어제 윤리위원장이었던 이진곤 위원장이 윤리위원들을 친박계가 장악하려다라는 것에 반발해서 사퇴했습니다.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당신님은 이제 우리 신뢰를 벗어났다. 이게 국민이 한결같이 화가 난 이유, 두세 배 화가 난 이유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는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당의 모든 여러분들, 당원들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하늘이 내려준 인물이다라고, 언제는 최태민 씨가 박근혜 후보의 처남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변호하던 사람들이 배란간에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 7분 중에 지금 연락이 되는 6분은 다들 그만두시겠답니다. 이 시간부로 윤리위원회 위원장직과 위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윤리성을 제고하고 이런 당면 과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오직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에만 급급하다면 그런 윤리위원회는 들러리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친박계가 대반격에 나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또 다른 이제 조직을 하나 또 만들고 있고요.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를 장악을 해서 이른바 비박계들을 출당 조치시키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방패막이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원래 패족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네, 저는 뭐 친박계가 저렇게 나오는 게
뭐 어떤 상대방의 약점을 보거나 자신의 어떤 그 피할 길을 찾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마지막 그 몸부림이라고 봅니다. 실제 마지막 본인들이 몸부림이다. 정치를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정치사를 볼 때 본인들의 용도가 다 이미 폐기됐음을 이미 알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임기 말에 갔을 때 우리는 패족이다라고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왜 친박계 내부에서 우리는 패족이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랑 그 탄핵이랑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저는 예. 그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저 친박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그리고 그 친박 아닙니까? 그 박의 박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저 국민들이 촛불 집회가 200만씩 나오고 있는데 저러고 싶을까요? 한번 반성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패족 얘기가 나온 것은 대선에서 530만 표로 지고 나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친박도 패족 얘기가 나오려면 내년 대선에서 한 몇백만 표 차이로 지고 나면 아마 친박도 패족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자 지금 친박이 어제 모임에서 사실은 뭐 55명이네 뭐 60몇 명이 나올 거네 그랬죠. 어제 모임에 37명이 나왔습니다. 37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숫자는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친박 중에서 내 이름을 친박 이름에서 빼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며칠 내로 계속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어제 친박 모임은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새가. 예. 근데 기세는 뭐 서청. 아니, 제가 사진을 보니까 실제 그 이번에 친박의 힘을 입어서 공천 받지 않은 사람도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실질적으로 빠질 겁니다. 빠지긴 빠지겠지만 소멸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총선이 3년 6개월이나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당을 지키고 그리고 지역 기반을 지키면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친박입니다. 대선은 그다음에 문제고. 그 앞서 잠깐 만평에서 봤는데 이게 좀비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누가 나갈까요? 그러면? 누가 새누리당을 떠날까요? 친박이 떠날까요? 아니면 비박이 떠날까요? 누가 당을 장악할까요? 비박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비박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니 수가 이쪽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1995년에 저 민주당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DJ계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김대중계가. 그리고 그 대표는 근데 이기택 그 의원이 대표였어요. 이기택 의원은 정말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고 그 대부분이 저 DJ계예요. 그런데 DJ가 이걸 못 몰아냈잖아요. 못 몰아내서 결국은 DJ가 본인이 DJ계를 끌고 나와서 신당을 만듭니다. 이걸 보시면 당권을 잡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마 실감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에 친박이 한 열댓 명만 남아 있어도 그 지도부를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마 비박에서 현재 당장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이제 당원들이 한 300만 있거든요. 300만들에게 일정하게 그래도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노력한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비박도 뭐 당에 남느냐 또 떠나느냐 가지고 또 옥신각신하고 있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파이트에서 오늘 청문회 과정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릴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대통령과 어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경제수석을 바꿀 정도로 이 사람 말을 들어준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사실은 그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저 김영재 의원실의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약 3년간에 걸쳐서 136회의 진료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가명이었고 그 최순실의 태어난 연도와 박 대통령의 월일을 조합한 그런 그 가상의 인물로 진로 기록부를 썼다. 잠깐 그 화면에 잠깐 좀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1956년 2월 2일생이었던 최보정 씨가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최순실의 단골병원이었던 이 김영재 의원에서 이제 차트 기록에서 나오는 차트 기록에 나온 이름이죠.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다른 취재진들이 밝혀낸 거라 저희가 뭐 그냥 인용 보도하겠습니다만은 자 최순실은 1956년생입니다. 대통령은 1952년생이고요. 이제 4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통령의 생일은 2월 2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김영재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이 병원의 차트에 보면은 최보정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과거에 최순실이 이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다라는 게
뭐 진술상으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보정의 기록상 생년월일이 1956년 2월 2일인 것으로 한 취재진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일, 그러니까 2월 2일, 그리고 최순실의 태어난 연도 56년도 이걸 합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가공 인물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아까 저기의 전제는 최순실 씨는 2월 2일생이 아닌 모양이죠? 아니에요. 2월 2일은 아니니까. 대통령의 생일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2월 2일생이 아니니까. 그러면 최순실 씨의 생년과 대통령의 월일을 합쳐놨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이 최순실의 가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자기 실명으로 뭐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은 기록도 있지만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기록도 있는데 최보정이라는 사람은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을 섞어놓은 가공의 인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만 저 보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다면은 저 최보정이라는 인물이 박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추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최보정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놓고 최순실도 진료받고 대통령도 그 이름으로 진료받고 이랬다는 뜻이 지금 저 보도의 뭐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보도를 갖다가 그대로 또 썩 납득하기도 어려운 것이 그렇다면 일단은 하나의 어떤 진료. 왜 그러냐면 그 미용사는 사실은 3시 20분부터 4시 한 37분 정도까지 있었으니까 한 75분간 있었잖아요. 75분간 있었으니까 그 행적은 대충 밝혀졌다고 보면 될 거예요. 75분 정도는. 그렇겠죠. 뭐 머리 하는 데 한 20분 나머지는 뭐 혹시 또 메이크업 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한 1시간 남짓 정도는 이제 밝혀졌다. 그러면 이제 남은 6시간 동안 도대체 대통령이 그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말 시중의 의혹대로 김영재 원장이 가가지고 주사를 놓은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와서 주사를 맞은 것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관저에서 청와대 해명대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본 것인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오늘 김영재 원장한테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지난번 청문회에서 세월호 당일날 외부의 사람이 청와대를 들어간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사제도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경호처장 얘기 또 의무실장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관저부 근무자의 증언이나 남겨진 기록을 살펴봤을 때 그게 남자든 여자든지를 불문하고 외부 방문객의 당일 관저 방문 사실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관저 근무자들이 얘기한 결과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태반 주사 대통령이 처방했죠. 사용된 건 맞습니다. 답변해주세요. 사용된 건 맞습니다. 대통령 외 몇 명한테 처방됐습니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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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답변 좀. 없죠. 자, 의무실장 답변하세요. 대통령 외에 처방된 사람이 없죠. 대통령께서 모두 맞으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 외의 분이. 아니 대통령도 처방을 얘기해놓고 왜 대통령 외에 처방을 얘기를 못합니까? 보안 손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저희 몇 명이냐고요? 저희가 대통령 외에 태반 주사를 처방한 사람 몇 명입니까? 태반 주사를 시간 끄실 거예요 지금? 환자로서 처방한 사람은 청와대 없습니다. 없죠. 이선우 의무실장은 뭔가를 아는데 답변을 못하는 건지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 건지 뭐 시청자 여러분들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라면 오늘 이 김영재 원장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싶습니까? 일단은 이영석 지금 청와대 경호처장의 얘기로는 그날 당일날 바깥에서 청와대를 들어간 사람은 외부인은 없었다. 다만 이제 그 계약직 직원이었던 미용사는 뭐 추후에 밝혀졌으니까 미용사는 제외하도록.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그리고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 차명진 전 국회의원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동아일보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와 최순실 의료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가 시작된다 이런 기사가 좀 눈에 띕니다. 박 대통령 시술사고 집중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증인만 해도 꽤 비중 있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이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이죠. 그리고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였던 김영재 원장, 그리고 전 대통령 주치였던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도 좀 나오게 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윤 전 추 전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조특위에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들에 대해서는 동행 명령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싶기도 좀 합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인물은 바로 김영재 원장입니다. 현 정부에서 각종 사업 특혜를 받았고 조원동 전 대통령 정제수석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쉽게 말하면 잘리는데 결정적 이유가 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에게 주사제 시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인물이어서 관심이 좀 갑니다. 최 편집장님, 김영재 원장이 글쎄 지난번 보건복지부 조사 때는 다 성실히 조사에 임했겠습니다만은 오늘 세월호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그런 질의에 어느 정도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날 이제 청와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는 문제인데. 그날 휴진이었다. 수요일 날은 휴진이었다. 이렇게 이제 휴진이었다고 그랬는데 그날 또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이 장모한테 시술하고 골프 치러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골프 치러 간 거 이제 계산서, 그게 보니까 저녁 한 7시쯤이 드는군요. 계산서하고 그다음에 하이패스 기록, 이제 저 고속도로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것까지 다 제출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본인이냐 이렇게 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본인 카드를 남이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나와서 뒤집을 것이냐 안 뒤집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주목되는데, 제 예상컨대는 아마 안 뒤집고 기존 본인 입장을, 그러니까 뚜렷하게 이거를 반박할 만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본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조사 특위 의원들이 김영재 원장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내야 되는데 그런 정보는 아직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계속해서 김영재 원장이 난 그날 휴진하고 골프 치러 갔다. 그러면서 골프장 계산서하고 이걸 보여줄 텐데 그걸 뒤집을 만한 의원들의 무슨 정보가 있을지 그게 주목거리입니다. 자,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세월호 당일날 7시간 대통령의 행적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7시간 가운데 20분. 청와대가 해명한 청와대 주장 20분이죠. 청와대 주장 20분이고. 의 어떤 빈도의 문제입니다. 3년간 136회라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다는 건데. 그렇죠.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동으로 받았다면, 최보정이라는 이름을 놓고 공동으로 받았다면 둘이 과연 그 공동의 그 가상의 인물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최순실의 그냥 인적 사항으로 하면 안 될 게 있나요? 글쎄요, 그건 저는 아마 오늘 김영재 원장이 청문회 출석하면 뭔가 답변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최근의 기록은 아니고요. 2013년도, 14년도 쪽이거든요. 대통령이 당선 직후도 있습니다만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차원병원에서는 길라임으로 썼습니다만 어쨌든 김영재 의원 이쪽에서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하여튼 가공의 인물이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대통령과 최순실의 생년월일을 섞어놓은 것이다. 이쯤 되면은 희한한데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이제 일반인들은 갖기 마련입니다. 저는 저게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추측도 있지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가명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명을 쓴 경우에는 자기 이름에 관련된 일부분이 변경되든지 방금 말한 대로 일부분이 변경된 거 외에는 자기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두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저 내용을 봐보면 이름은 최보정이고 생년월일은 박근혜 대통령과 되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순실 씨하고 관련돼서는 일치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는 이름은 다르지만 생년월일에 관련된 특정성이 일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된 본인의 그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생년월일은 동일하게 했고 이름만 바꿨다고 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써서 김영재 의원이 저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다?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혹까지는 이제 나오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지금까지도 최보정이라는 이름은 아마 최순실 씨의 가명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어내. 왜 그러냐면 최순실 씨가 사실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본인이 본명도 쓰고 가명도 쓰고 그러는데 그 가명을 쓰거나 뭔가를 만들어낼 때 보면 항상 박근혜 대통령 주변 거를 이렇게 차용해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용띠는 아니지만 미르 재단의 미르가 용 아닙니까? 근데 52년도가 원래 용띠 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근데
그 전 예. 토끼띠지만 예. 왜 그러냐면 2월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도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차용을 해서 뭔가를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최순실 씨가. 예. 그러면 어차피 자기 가명을 써야 되잖아요. 가명을 쓰는데 자기의 실제 생년월일을 거기다 기록할 이유가 없죠. 가명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면 자기 생년에다가 그냥 얼핏 생각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월일이니까 그걸 예. 쓴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하고 뭐가 같이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순실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쓰기 위해서. 그렇죠. 저는 예.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 생각합니다. 가능성도 줄여도 외부에서 김영재 원장이 몰래 청와대로 들어가서 대통령의 주사제를 놨을 가능성은 이영석 경호처장의 말을 들어보면 일단은 없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지금 해명하는 예. 것 자체들이 국민이 지금 뭐 신뢰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을 이제 전제로 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들은 그 청와대 해명은 일단 차치하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김영재 원장이 가서 시술을 했을 게 더 합리적이라는 그 추측들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아마 예. 그 의원들도 관련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나오더라도 관련된 질문을 뭐 예전에 했던 언론에서 했던 그 답변만 되풀이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얼만큼 준비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예전에 언론에서 보도했던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 그대로만 묻는다면 또 그대로 된 답변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예상 답변들을 하고 나올 겁니다. 김영재 원장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박영선 의원이 김기춘 실장한테 했던 그 비장의 무기를 갖고 와서 정말 본인의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만한 증거들이 없으면 예. 하나만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청와대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했던 한모 씨 주장을 들어보면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식사도 뭐 다 하셨다라고. 점심 저녁 예. 다 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청와대 밖으로 대통령이 나왔을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하고. 보고. 지금 이영석 경호처장의 주장을 또 빌어보면은 외부인이 들어간 흔적은 없다고 하니 김영재 원장이 들어갔을 리도 없고. 아니 이렇게 이제 이건 완전히 추측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을 맞춰보면 아니, 대통령이 관저에 보세요. 계셨어요. 그렇죠. 주사대가 그러니까 안 맞고. 그렇지. 안 맞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 관저에 있었던 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자 청와대의 기준으로 따지면 예. 청와대하고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드나든 건 외부 인사가 아니라고 쳤잖아요. 바로 그렇죠. 미용사의 예. 경우에 외부 인사가 들락거린 적이 없다고 했는데 미용사도 들락거렸고 간호장교도 들락거렸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아니다. 이게 기준이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김영재 김영재 원장도 혹시 또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 그 부분은 계약서님, 밝혀진 게 보안서님? 없어요. 예. 현재.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와대 기준으로라면 김영재 원장이 만약 계약 관계라면 들어왔다 나갔어도 외부 인사가 예.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재 원장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대통령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되는데 사실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청와대에서 경제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 김영재 원장의 이 중동 이분이 의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수출권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밀려났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김영재 원장은 박 대통령과 어떤 관계길래 최순실과 어떤 관계길래 그렇게 경제수석 하나 정도를 훅 날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이 있을까? 노회명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일반 그냥 대통령 최순실의 단골 병원 의사라는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파워를